보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와 수립 과정,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민족의 독립의지가 확인되었으니 이 독립을 이끌 만한 정부가 있어야겠다. 임시정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상하이 지역에서 대동단결 선언이 나오고 이제 우리도 정부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이끌자라는 주장들이 나와서 곳곳에서 정부들이 만들어집니다. 1919년 3월에는 연해주 지역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대한국민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손병희, 부통령의 박영효, 이게 좀 의회죠. 의회 아닙니까? 박영효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친일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승만 등을 추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4월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상하이 임시정부. 그것도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건 그 신한 청년당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최고 책임자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의 이승만, 내무총장의 안창호, 국무총장의 이동휘 이런 분들이 추대가 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선포되는데요. 13도 대표가 서울 종로에 모여서 정부 수립을 선포하죠. 일제가 서슬퍼렇게 통치하고 있는 곳에서 어렵지만 비밀리에지만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죠. 이 한성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서는 집정관 총재죠. 총재의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 총재의 이동휘 등이 추천이 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이승만, 이동휘 이런 분들이 주되게 추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를 이제 하나로 모아야겠죠. 그래서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법적인 정통성은 국내에서 선포됐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여기에 상하이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노령정부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가 한성정부와 통합을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위치는 상하이에 위치하기로 하죠. 국내 진공작전이나 무장투쟁에 용이하고 대부분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아니라 상하이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상하이에는 여러 나라의 조계지가 있고 외교활동의 근거지죠. 그렇다면 상하이에 위치한 이유는 외교활동에 치중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의정원이라고 하면 뭐 의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임시 헌법을 공포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를 선출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래서 수립된 날짜는 헌법이 만들어진 1919년 9월로 보는 거죠.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 이동희 국무총리라는 것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이고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이고 이승만은 민족주의 우파 진영이라면 이동희는 한인 사회당을 만들었을 정도의 좌파 지도자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좌우 합작이고 여러 가지 독립 노선들이 합쳐져서 통합돼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정부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죠.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그동안 딴 게 눌러져 버렸네요. 그동안 신민회라든가 대한광복회 등에서 이렇게 민주공화정을 꿈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드디어 정부로 만들어진 최초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럼 공화제 정부답게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죠. 왜 자꾸 안 써지냐?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됩니다. 임시의정원, 법원, 임시법원, 임시공무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합니다. 연통제는 국내 이 정부니까요. 행정 조직이 있어야겠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하는 이런 행정 조직. 그래서 그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연통제, 그리고 통신기관으로서 교통국. 둘의 하는 역할은 주로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모금하는 등의 자금 조달 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그 이전 정부에 대한 역사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임시 사료 편찬소, 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기관지로서 독립신문을 발행하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외교활동과 군사활동,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론이 결합해서 임시정부 활동을 돌아가니까 그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외교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김규식 기억납니까? 신한청년당에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했던 사람이죠.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됐으니 이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 김규식은 그대로 유럽에 남아서 활동을 하면서 파리 위원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규식은 활동을 하고요. 이승만은 주로 미국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구미위원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해줍니다. 당시 이 그 꽝둥을 중심으로 했던 순원의 정부가 이제 유일하게 어찌 보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레닌, 소련을 세운 레닌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돕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해주죠. 총 200만 루블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차분으로 60만 루블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중에 이제 40만 루블이 실제 상하이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40만 루블을 오늘날의 구매력으로 환산해 보면 51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당시 소련 같은 경우도 흉작을 맞아가지고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총 우리나라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55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중에 실제로 한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다라는 것은 레닌으로서도 굉장히 통 큰 지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 무장투쟁 분야에서는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군사 업무를 관장하게 하죠. 이 군무부 직할로 서간도 지역의 광복군 사령부, 이게 이제 광복군 총영 등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이건 독립군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 부대를 일부 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뒷날 육군 주만 참의부
편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이렇게 뭐 서로 군정서나 북로 군정서 같은 독립군 부대도 임시정부의 영향 아래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간도 지역은 서로 군정서, 북간도 지역은 북로 군정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광복군 사령부나 광복군 총령의 하위 부대로서 활동한 건 아니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임시정부가 모든 무장투쟁을 다 지도하기는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임시정부와 별개로 활동을 하고 임시정부도 뭐 무장투쟁보다는 뭐 안 했다는 게 아니라요. 외교 독립활동에 더 많은 힘을 쏟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두어서 총 77명 1923년까지 총 77명의 졸업생 비행사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활동은 국내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고 하던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게 발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대립이 생깁니다. 특히 그 1919년 2월 달에 이승만이 그러니까 뭐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죠.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문서를 뭐 이 파리 강화회에 참여하는 미국의 대통령 윌슨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시끌시끌해집니다. 특히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비판하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벌써 팔아먹어 버렸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거칠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레닌이 지원해줬던 자금 이게 이제 제대로 전달 안 됐던 부분들 한인 사회당에서 중간에 이렇게 유용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막 들통이 나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집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임시정부의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1923년 국내외 단체 대표자들 130여 명이 4개월 동안 상하이와 북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죠.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서로 군정서 대표로 참여했다가 이 대표회의를 주재하신 분이 바로 일송 김동삼 선생입니다. 진행을 맡은 거죠. 경북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걸로는 안 된다. 아예 갈아엎어버리고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와 아니다. 좀 고쳐서 쓰자는 개조파. 그리고 아니 그것도 필요 없다. 지금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 된다라는 현상 유지파 등 이렇게 입장들이 갈라집니다. 크게 개조파와 창조파가 좀 큰 세력이었는데요. 좀 고쳐서 쓰자라는 입장은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었고 창조파는 신채호 선생이나 그다음 하와이에서 들어와 있었던 박용만 대조선 국민군단 만들었던 분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4개월간 지속됐던 이 회의가 끝내 결렬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창조파 분들은 대부분 떠나버리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무장투쟁을 하거나 만주에서 있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다수파였습니다. 이분들이 나가버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끝내 탄핵되죠.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제대로 여기 와가지고 상하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미국에만 있고 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삼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통령이 아니라 좀 집단으로 지도 체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국무령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국무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무회의의 대표자.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국무령 체제로 바뀌고 나서 초대 국무령이 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안동분 석주 이상용 선생이죠. 그런데 국무령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그렇게 크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동영과 김구 중심으로 체제가 정비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지되어 가지고 한동안 어렵게 계속 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활로를 어려운 속에서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 한인애국단의 활약으로 이제 30년대 이후에 특히 그 중일전쟁 터지고 이후에 중국에서 장제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좀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죠. 자, 16분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보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4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